전기차 시장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국, 미국, 유럽인데 왜 그렇게 전기차 판매가 좋냐라고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가격? 디자인상의 자유도가 더 높아지는 게 있는 사이버 트럭 그리고 모델 X 같은 거 봤을 때 이렇게 글로벌하게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뭐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진짜 프로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지펀드 운용팀 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즈모델 리서치 센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로 앞으로의 미래 환경에 좀 가장 크게 주목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커왔는지, 그리고 왜 커왔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할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배터리 산업입니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 번째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역할이 어떻게 커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전 세계 작년 2020년도 연간 전기차 시장 규모가 312만 대로 2019년 대비해서 한 41% 성장을 했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성장이냐면 2020년도 전체 자동차 시장 성장률이 마이너스 19% 역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의 41% 성장은 굉장히 가팔랐던 성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19년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전년 대비해서 10% 성장이었기 때문에 2020년의 성장은 4배 정도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가 가장 높은 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 미국, 유럽인데 왜 그렇게 전기차 판매가 좋냐라고 보시면 첫 번째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1km당 95g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자동차가 하게 되면은 그만큼 비례해서 그램당 벌금을 내야 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빠르게 전기차 판매를 늘리면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추고자 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혜택을 중국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기간을 연장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은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을 2배 인상하면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 동력이 굉장히 빠르게 모색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떤 제품이 확장이 되려면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보죠. 어떤 걸 보죠? 효용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이냐, 실제로 쓸 수 있는 인프라가 얼마나 잘 조성이 되어 있느냐가 그렇죠.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들입니다. 태기가 이야기한 대로 효용 가격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사실 전기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규모 경제 효과를 못 누렸고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배터리하고 모터다 보니까 이게 양산 체제가 좀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전기차가 비쌀 수밖에 없고 비싼 거에 대한 그 비용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는 보조금이라는 걸로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메리트는 지금 앞으로 좀 숙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가격은 일단 충족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입니다. 근데 인프라는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우려를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세 번째는 효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효용이 과연 있냐가 중요한데 그 태기가 봤을 때는 자동차를 구매해 본 적이 있나요? 아직 구매해 본 적은 없죠. 네. 근데 자동차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효용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보험이라든지 혹은 주비 등 이렇게 유지 관리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가 그래서 뭐 저희도 사실 그 자동차를 구매해서 이제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TCO라는 개념, Total Cost of Ownership이라는 개념인데 지금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전기차 가격이 좀 많이 빠진 걸 감안했을 때 TCO가 내년부터는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많이 빠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효용단에서는 이제 TCO가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지비가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의 효용은 좀 높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저희 태기하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그 전체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많이 보는 거? 가격?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익스테리어, 그러니까 그 외부 겉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테리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그만큼 전기차가 단순히 투박한 제품이 아니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뭔가 다가오는 디자인이어야지만 굉장히 잘 팔리거든요. 혹시 그 디자인 관련해서 이게 저희 개인적인 입장일 수 있겠는데 뭐 예전에 대부분 차량들이 다 유선형이고 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유선형이었던 거와 비해서 좀 더 각진 모양이 나오고 있고 흔히 생각하는 차량과는 조금 디자인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기차로 갔을 때? 네, 혹시
내연기관 비해서 전기차가 됐을 때 뭔가 외관 디자인상의 자유도가 더 높아지는 게 있는 건가요? 자유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태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선형인 내연기관차에서 약간 전기차로 갔을 때 각지지 않냐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엔 뭐 일부 사이버 트럭, 이번에 나올 사이버 네. 트럭, 그리고 모델 X 같은 걸 봤을 때 조금 약간 그렇게 생각한 게 맞긴 한데, 기본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 대비 10%에서 2% 정도 무겁거든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기 SUV 이트론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에서 나오는 공기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카메라 모듈로 대체하면서 공기 저항을 줄이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선형에서 각진 형태로 일부 모델은 가는 거겠지만, 어쨌든 전기차는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무게 절감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전기차 침투율이 2.5%, 그리고 2020년도에 4%, 그리고 올해는 최소 5% 이상의 시장 침투율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2025년 되면 전체 연간 자동차 판매에서 10% 정도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좀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2025년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침투율을 최소 25%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성장을 중국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을 봤을 때는 자동차 산업에서 주요한 업체가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좀 자동차 산업에서는 좀 뒤처졌던 것 같은데, 전기차 산업에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뭐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굉장히 자동차 하나에는 2,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말은 즉슨 2, 3만 개의 서로 다른 부품을 만든다 하면은 2, 3만 개의 하청업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부가가치 높은 산업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된다 하면은, 내연기관에서는 가솔린하고 디젤 엔진에 대한 기술력은 전 세계 독일, 일본 이 압도적 1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기에는 지금 내연기관에 투자를 해서 그들을 따라가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러니 그쪽에 대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과로 퀀텀 점프에서 전기차로 갔을 때 우리 빨리 이쪽으로 투자하자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중국에서 경쟁력 있는 EV 스타트업들이 탄생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이렇게 커질 것이고, 앞으로 굉장히 지금 파생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다음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배터리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잘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배터리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뭐 택이랑 저희는 매일같이 요즘 배터리 출하가 이렇게 되고 있고, 어떤 회사가 MS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어떤 회사가 배터리 소재를 이렇게 다변화시키고 있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출하가 가장 많이 브랜드 탑 6개를 보면 이 중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딱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가 커지면 우리나라 업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커질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게 맞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이 한 17%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이 3사 배터리 점유율이 얼마까지 증가한 줄 아시나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40% 정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한 35%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잘하고 있다는 거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배터리 셀이라고 해서 이게 셀 모듈 팩이 하나 이제 밸류 체인인데, 셀이 보통 1kW에 100불 정도로 저희는 알고 있죠. 이게 만약에 연간 토탈 자동차 판매가 1억 대라고 했을 때 2025년도에 10% 정도의 전기차 침투율을 보죠. 그 1억 대 10%면 1000만 대잖아요. 네. 1000만 대에 만약에 지금 한 대당 100kW의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 했을 때 나오는 시장 규모가 100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25년입니다.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근데 100조인데 이 100조라는 시장,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아무리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게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초과하기 힘들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10%다 했을 때 10조잖아요. 네. 영업이익 규모가 10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10조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35%거든요. 10조에 35% 가지고 온다 해도 3.5조입니다. 근데 3.5조를 그냥 세계 회사가 똑같이 균열을 가져간다 했을 때 1조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캐펙스를 해서 2025년도에 나오는 영업이익 배터리 규모가 1조라고 하면 너무 작지 않나요? 너무 작네요. 그쵸? 네. 너무 작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항상 저희 S 플러스는 스텝 5 보고서 쓸 때 저희가 5단계로 기업 분석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산업의 존재,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 아무도 의심을 안 하죠. 근데 하지만 저희가 고려해야 될 거는 경쟁력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과연 이 회사가 Q, 성장하는 Q에서 과연 증가하는 코스트를 어떻게 감당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이익 규모가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고민입니다. 연간 자동차 시장 규모가 몇 대인 줄 아시나요? 정확한 대수는 잘 1억대라고요. 8천만 대, 8천만 대. 설명안 돼요. 편집하면 되니까. 원래 LFP 기반의 2차 전지 제조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한국 업체들은 NCM이나 NCA 기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재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기차의 전체적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터리 무게가 좀 낮아져야 되고, 그쵸. 그러면은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뭐 NCA나 NCM이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1등으로 잘 하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이제 LFP에서 NCM, 근데 사실 LFP, NCM, NCA, LCO 이런 것들은 양극활 물질이라는 소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소재라고 하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동박 이 5개 소재가 핵심인데, 이 양극재의 종류가 중국 업체들은 LFP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NCM하고 NCA 계열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NCM하고 LFP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그 NCM은 뭐 글자를 따서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거 뭐 LFP는 이제 똑같은 건데, 이제 NCM은 말씀드린 대로 코발트가 있어가지고, 코발트가 굉장히 비싼 희귀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NCM은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비싸지만 니켈이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비싸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면 양극화 물질 NCM, NCA를 쓰고, 상대적으로 코발트가 전혀 없는 LFP는 원가는 낮지만, 원가도 낮고 그만큼 에너지 밀도도 낮지만 그만큼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최근에 이제 화재 나는 케이스를 보면은 NCM하고 NCM 계열에서의 화재가 좀 빈도가 높고, 그리고 LFP는 좀 낮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CATL 입장에서도 기존에 LFP 안정성 높은 배터리 소재를 활용했던 거 우린 잘하고 있어. 근데 어떤 고객사들은 안전성은 우리가 조금 더 BMS 관리해가지고 관리할 테니까 너는 좀 에너지 밀도 높은 소재로 배터리 셀 좀 만들어줘 라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재 다각화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따라서 그런 전기차의 스펙은 뭐 주행 거리 같은 게 결정이 된다라기보다는 같은 이거 배터리를 쓴다고 해도 차량 제조사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인 주행 거리라든지 스펙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게 다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이거를 사실 지금 똑같은 배터리를 가져와도 이 배터리 효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사 보시면은 이제 동일한 배터리를 가지고 주행 거리를 보면은 실제로 독일의 모 사와 지금 미국의 T사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주행 거리는 어떻게 하면 BMS를 더 좋은 걸 썼는지, 어쨌든 소프트웨어죠, 솔루션이죠. 그리고 어떻게 설계를 잘해가지고 배터리 열을 잘 시켰는지 되게 복합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배터리 효율을 낸다라고 좀 보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제 그래서 배터리 또 산업의 존재, 뭐 시장의 성장에 대한 건 오케이지만 우리는 조금 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주주 입장에서 돌아오는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잘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자동차의 전자장비화가 됐을 때 가장 부각받았던 거는 배터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자동차 부품에서 높은 역량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놔서 이걸로 세단도 만들고 해치백도 만들고 SUV도 만들고 CUV도 만들겠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공정상, 전기차를 만드는 공정상 굉장히 효율적으로 싸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몇 개인 줄 아시나요? 4-5개 정도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4-5개가 저희는 국내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하나 있고, 독일에도 하나 있고, 중국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대만에도 하나 있다. 라고 해서 총 5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국내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해서 EGMP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자동차 모터, 인버터, 컨버터 뭐 전부 다 핵심 내재화하자라는 움직임을 지난 10년부터 계속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온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 부품을 내는 우리나라 부품사들의 역할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룹이 과거 잘 나갔을 때는 연간 800만 대라는 굉장히 많은 자동차 판매하면서 전 세계 탑5 물량 기준으로 판매를 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난 10년간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그 같이 종속돼서 많은 부품사들이 좀 수혜를 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사라지는 부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게 유지가 된다거나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더 중요해지는 부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표적인 부품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다 아시다시피 엔진, 뭐 변속기 같은 기업들은 부품들 없어지겠죠. 근데 반면에 뭐 타이어, 뭐 그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아까 서재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강성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타이어 업체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품들이 없어지고 신생으로 들어가는 거는 모터, 뭐 인버터, 컨버터 같은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역할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차 산업에서의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이 역할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가 지난 10년간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기술 개발을 많이 했고 이쪽으로 종속된 부품사들의 역할은 앞으로 커질 것이다. 그 두 번째, 이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앞으로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 사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전기차를 만들 때 필요한 플랫폼을 우리나라가 대줄 수 있으면서, 그 말은 즉슨 우리나라 수많은 부품사들이 과거에는 만 종속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른 글로벌 고객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세 번째는 전 세계 가전 시장에서의 압도적 1등, 2등 잘하고 있는 회사들, 자동차 쪽으로 전장화 굉장히 빠르게 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OS 시장으로의 진출은 그들이 타 자동차 회사들로 수주 받았을 때는 우리나라 부품사들의 역할이 또 커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세탁기에 들어가는 모터들도 앞으로 자동차 쪽에서의 구동 모터의 역할이 또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자제품, 가전제품 업체들의 역할이 또 전기차 시대에서는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룹이 지금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아시아, 유럽, 북미, 중동, 이 비율들이, 중동이라고 하면은 그 신흥국이라고 포함을 하겠습니다. 다 25, 25, 25, 25거든요. 그만큼 그 공장의 분포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이야 전기차 시장이 유럽, 북미, 중국의 그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커지지만 앞으로는 신흥국에서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만큼 전기차를 적재적소에 빠르게 배치할 수 있으려면 각 지역별 공장 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이 4개 지역에서 고르게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품사들은 잘 나가 있다. 그럼 우리나라 부품사들의 역할은 좀 크게 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4가지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2차 산업에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이 좀 빛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저희는 이 하드웨어에서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율주행차로 가기 위한 매개체로 하드웨어 업체들의 역할이 일시적으로는 커질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생태계의 가장 핵심은 아니거든요. 생태계의 핵심은 앞으로 자율주행차,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고, 지금이야 자동차가 이동수단이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생활공간화가 돼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편에서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의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하나,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나라고 해서 이 2개에 대해서 따로따로 새로운 편을 만들려고 계획 중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상용화되고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좀 대중화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대비해서 부품 수가 훨씬 더 적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전체적인 차량에 제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간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은 결국에는 자율주행 시스템도 상용화되고 대중화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지금은 레벨 2 정도로 단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레벨 4, 레벨 5 정도로 고도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운전자가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은 차량 내부에서 우리가 운전이 아니라 다른 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차량 제조사의 업체의 BM도 하드웨어 제조 판매가 아니라 깔아놓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BM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그 소프트웨어 얼마나 잘 판매하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차량 내부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은 결국에는 기존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훨씬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간다. 그리고 기존에 들어가던 반도체 대비 훨씬 더 고부가 그리고 좀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2편에서 그리고 3편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차량에서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편에서는 거의 하드웨어에 좀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 자동차의 역할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역할이 커지는 거에 대한 2편, 3편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촬영을 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군불소 편에서 코멘트를 하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희 전기자동차의 트렌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택이라고 합니다. 테스트라고요. 싸운 거 아니죠? 아니.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처음 출연이긴 한데 이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택이라고 합니다. 되게 아파하지 않아요? 갑자기 죄송해까지 하셔가지고.